퇴근길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진핑 집권한 지 한 1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을 시진핑 주석을 견제하고 또 압박한 지도 한 10여 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 경제 사실상 그로기 상태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요. 중국이라는 대나무가 여기서 더 구부러지지 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삼중전에 앞두고 있는 중국의 경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TV 토론회 보셨어요? 미 대선? 네. 네.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좀 컨디션이 나쁜 건지 정말 고령인지 민주당 반응은 안 좋았습니다. 네. 대답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도 좀 없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일종의 몰아붙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이번 선거가 TV 토론이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우선 1차전에서는 좀 바이든 현역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좀 부족했다 이런 민주당의 분위기 목소리도 쉬고 그래서 인상이 좀 너무 노쇠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까지 다 바이든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것이 곧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신은 이걸 막을 수 있다. 늘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 나의 좋은 친구들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흐름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규범에 기초한 질서 이런 걸 가지고 동맹을 규합해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걸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람들 절대 잡을 수 없다.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거 관리를 못하면 결국은 3차 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집권을 하면 자신은 1대1로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독선적인 스타일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나는 시원하게 처리할 수 있다. 늘 이런 그렇게 얘기를 말하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알기 쉬운 단어 몇 가지를 돌려쓰면서 아주 또 명쾌하게 이야기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3기라고 하죠. 보통 이제 5년 하고 2년 지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수님 보시면 시진핑 집권 3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시진핑 주석이 3기를 자기가 더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게 뭐냐면 중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굴기.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중국을 건국을 했고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은 중국을 발전시켰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는 강한 중국을 만들겠다라는 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강한 중국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앞길을 견제하고 차단하려고 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시진핑의 기본 생각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시절부터 계속해서 미국은 지금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을 넘어가야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어갈 방법을 시진핑 같은 경우는 뭘 택했냐 하면 싸우는 걸 택한 거예요. 결사항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목에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면 미국을 이길 기회가 없다.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건 분명하지 않냐.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차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 같은 질서의 제정자가 되겠다라는 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그래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래서 중국의 힘을 세계로 뻗치기 위해서 우리 많이 들어본 1대1로 이걸 통해서 중국의 외교 확장 전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 그전 지도자들과 가장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예를 들어서 개혁주의자와 안정주의자가 중국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이런 거를 더 이제 강조를 하는데 보통 사회주의자들은
분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덩샤오핑도 사회주의자지만 덩샤오핑이 추진했던 개혁 개방은 성장에 초점을 우선 맞춘 거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발전 제일주의라고 하죠. 디벨롭멘탈리즘.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도 우선 발전을 하고 보자라는 건데 시진핑이 3기 들어와서 특별히 강조하는 거는 성장 분배보다도 안전을 강조합니다. 모든 부분이 안보, 안전과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체제나 이런 게 좀 경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네. 부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소위 중국식이라는 이름으로 안전 안보를 강조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동부유라든가 네. 서방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자. 그게 이제 중국식 현대화 논리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3기 들어와서 오히려 시진핑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인구에 회자되는 그러니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거나 또는 샴페인을 너무 과도하게 축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냐. 네. 아직 자리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중간 평가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미국 대선 11월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는 게 1대1로 상대하기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굉장히 거칠고 지금도 이 경선 과정에서도 자기는 일률적으로 관세를 10% 더 부과하고 그리고 뭐 60% 이상 다 더 부과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압박을 하는데 네. 사실은 상대하기는 바이든이 훨씬 어렵죠. 중국이 볼 때는. 왜냐하면 바이든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맹과 함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미국이 세계를 리드해야 된다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규범을 만드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라고 하잖아요. 나와 뜻이 같은 국가들을 집결시켜서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은 수정주의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네. 국가들이죠. 이거하고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매우 제도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 바이든 스타일이고 트럼프는 1대1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시진핑과 1대1로 만나고 김정은과 1대1로 만나고 뭐 예를 들면 푸틴과 1대1로 만나서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는 1대1로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년간 그전 4년을 네. 해봤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1년 안에 굴복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이든이 규범적으로 또 4년을 압박을 했는데도 어쨌든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로기 상태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버티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그리고 여전히 전 세계 공급망의 40%를 차지하고 전 세계 제조업의 30%에 육박할 만큼의 제조 능력을 여전히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기초로 트럼프와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뭐 1대1 담판이지만 혹시라도 집권하게 되면 사실 지금 어제 토론회로 집권에 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태평양 국가들 상대로 하는 뭐 쿼드라든지 뭐 여러 안보 진영이 더 강화되고 있고 뭐 신냉전 체제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겠죠. 특히 그렇죠. 중국을 상대로 한. 네네. 기본적으로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가장 큰 전제는 네. 중국으로부터의 중국의 도전을 반드시 주저앉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국의 굴기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쿼드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말기에 이제 네, 네. 모양을 잡기 시작한 거고 거기에 바이든이 오커스라든가 네, 그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격자형 동맹 이러면서 예, 그거를 뭐또 치포, 예, 뭐 반도체 그렇죠. 4개 네. 나라 뭐 네. 그러니까
IPEF도 마찬가지고요. 네. 훨씬 더 규범적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더라도 자기가 원래 했던 거에 바이든의 대중 압박 시스템 자체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은 바이든 스타일로 갈 거고 네. 트럼프는 기존의 자기 시스템에 바이든이 해놨던 시스템 플러스 또 자기 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은 누가 되더라도 이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에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좀 더 구부러질까요? 왜 박지원 의원이 그 정치하고 골프는 고개 들면 망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시진핑 집권 후에 중국은 이제 비로소 우리는 이제 그전에 뭐였습니까? 도광량이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웅크려서 어떤 다음 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중국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 글로벌 G2 국가에서 정말 세계를 지휘할 수 있는 리더 국가로서의 그런 모습. 근데 지금 다시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의 압력이 이렇게 강한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좀 더 좀 구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지금 우리가 G2라는 게 이제 미국과 중국을 네. 얘기하는 건데 지금 5월 말로 물론 이제 그 강달러의 영향을 받아서 네. 그 GDP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G2 자리를 EU한테 내줬습니다. 네. 한 4천만 불 차이로. 그러니까 사실은 G3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환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제 핵심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스타일로 계속 밀어붙여서 갔을 때 과연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견디면서 시진핑이 생각한 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국적 방식, 중국의 스타일대로 가는 방식이 먹혔다고 생각을 했고 그대로 끌고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들은 이렇게 가면은 아마 그 회복력에 네. 상당한 상처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제 정책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정하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삼중전에서 이제 지방 정부 부채가 워낙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 세금을 그 중앙세와 지방세를 좀 이제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조치들도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한 번에 경기부양자금을 대량으로 넣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소위 부동산 진작 정책들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변화를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러겠죠. 네네. 그런데 워낙 지금까지 해온 게 있어서 돌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는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따져보면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9년, 8년, 9년에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나서 미국이 휘청하고요. 그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고요. 그리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제가 많이 본 분석 기사,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많이 나왔습니다. 2028년이면 뭐 중국 GDP가 미국 잡는다는 분석도 있었고, 뭐 한다 해서 뭐 실질 소득에서 뭐 한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 한 10여 년 지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는 물론 수치상으로는 뭐 미국은 2%고 중국은 5%라니까 수치로 보면 그렇지만 그 흐름이 7%, 6% 꺾이고 지금 5%인데 이것도 네. 올해 못 지킬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제 한 국가의 발전 방식이라는 게 네. 한 가지 방식이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물론. 이제 중국의 발전 방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전에 강력한 저임 노동력을 가지고 가공 생산을 해서 다른 국가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가격 경쟁력을 네. 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진핑 주석도 그걸 계속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중진국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네. 겁니다.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부터 관세 전쟁을 시작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2020년부터 잘 아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걸 만났죠. 그런데 중국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3년간 완전한 봉쇄 정책을 그랬죠. 실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봉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본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거의 이동을 근본적으로 막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이런 자본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거의 이동이 부자연스러워졌고 그렇지 않아도 세계가 불경기로 가고 있는데 그런 중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더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작년에 리오프닝이라는 이제 중국이 새롭게 과거와 같은 형태로 경제를 오픈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의 후유증 그리고 더욱 거세지는 미중 경쟁 이것 때문에 외자가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들어와 있던 외자도 탈중국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위기는 하나가 아니고 복합위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5% 사실 5%도 굉장히 큰 거죠. 근데 5%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요. 2049년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2049년이 네. 그게 이제 시진핑이 얘기한 두 개의 100년이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100년이 공산당 창단 100년. 그건 지나갔어요. 2021년. 네. 하필 코로나 한복판에서 지나갔고 2049년에 두 개의 100년이 지나고 나면 중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그 앞에는 미국을 물리치고 이게 이제 생략이 된 거겠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GDP나 이런 거에서 일단 미국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역산을 해보니까 연평균 5% 내외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중국의 계산법에 의하면 4.76% 정도를 매년 하면은 2048년까지요? 2049년까지. 9년까지. 네. 그러면 미국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GDP 1%당 대개 일자리를 250만 개 정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1년의 취업 인구가 한 1200만 명 정도 네. 됩니다. 대졸자만 1158만 명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5% 정도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라는 거는 꼭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중국의 발전 도로에 있어서 적정하게 취업을 시키면서 그래서 사회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퇴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국이 예전에 국민소득도 낮고 GDP가 낮고 그럴 때는 워낙 바닥에서 출발하니까 뭐 연평균 9.8%, 8%, 7% 잘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바탕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예를 들어서 10등 하던 사람이 1등 하려면 어렵잖아요. 50등 하던 사람이 40등 하는 거는 네.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이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인데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그거는 호진타오 웬자바오 시절이에요. 그때 이미 중국은 중속 성장 시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도 6% 정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시진핑 주석도 그걸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GDP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 패턴을 잘 지켜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한 거지 양적으로 자꾸 늘리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과거와 같은 과도한 투입을 통해서 산출을 내는 것을 지향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그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면 많은 전문가나 이런 이제 시각들은 중국이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외환보 요구도 3조 3천억 불입니다. 네. 그러면 대량의 자금을 경기부양 자금을 집어넣어서 일단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의 정책이라는 거는 그렇게 대량의 자금을 집어넣어서 움직이는 시스템보다는 조정을 하면서 체질 개선을 하는 거를 더 선택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 아닌가 지금.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일정한 내부적 구조 조정에도 조금 맡기면서 가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헝다 사태가 난 지가 2년 반, 3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헝다 아직도 살아 있어요. 네.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비구이웬도 디폴트 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중국 정부가 이게 만약에 그 도산을 하면 그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신도시급의 공사 현장이 지금 한 3천 개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출을 받아서 집어넣은 일반 중국 투자자들이 만약에 그런 게 그 기업이 도산이 되고 아무도 체크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바로 사회 불만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정부가 조정하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났을 때처럼 뭐 800조를 한 번에 집어넣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 흐름을 마련한 다음에 움직이는 이런 패턴을 중국은 앞으로도 채택하지 않을 거다. 그거를 이제 자신들은 온건한 통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급진적 통화 정책보다는 이렇게 누울 자리를 보면서 다리를 뻗는. 근데 이게 이제 좋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좀 나쁜 관점으로 보면 이게 중국이 중국 경제의 리스크 관리에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 확 했다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쓸 카드가 없어지잖아요. 너무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 경제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는 빠져나가고요. 부채,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 부채, 지방 정부 부채 이런 부분, 수출은 자꾸 안 되죠. 이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보니까 그 앞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특징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성장이나 분배보다는 안정. 네. 네. 그 말씀하신 그 지금의 경제 정책하고도 어떻게 딱 맞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나쁘게 말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네. 재정 투입을 강화하지도 못하고. 근데 시진핑 집권 이후에 중국이란 나라는 뭐 원래 권위주의 국가였고 민주화되기는 어려웠지만 뭐 나아진다기보다 오히려 뒤로 가는, 예를 들어 덩샤오핑 때만 해도 흥묘백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마윈 같은 사람들 시장에서 그런 기업인들 정부에게 찍히면은 그냥 퇴출돼 버리는, 하이테크나 뭐 심지어 금융까지도 정부가 그렇습니다. 딱 통제하고 있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안전이라는 네. 표현하고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국은 공산당이 만든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의 주체가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속된 말로 망하면 안 되는 정당입니다. 네. 그러면 공산당이 추구하는 것은 그 뭐 공동부유 이런 걸 통해서도 나오지만 사회주의성이거든요. 그런데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공산당의 통제 밖에서 움직이는 자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유 기업이 위주였고 국유 국영이나 뭐 국유이지만 또 뭐 민영을 할 수도 있죠. 네. 있는데 어쨌든 국유 성분들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장저민 시대 때 이미 한 30%가 사형 성분이 들어와요. 이제 개인의 그 민영 기업들이 네.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면 결국은 중국 공산당의 통치 시스템이 공산당 통제 밖에 있는 자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형 민간 기업들이 공산당 통제 밖에서 자본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공산당보다 더 강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대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세력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 게 공산당의 스타일이다. 그러면 국유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경쟁력이 사실 상당히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는 사유 민영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민영기업이 과도하게 커서 공산당 통제 밖으로 계속 나간다면 그게 종국적으로는 공산당의 통치 지위를 위협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소위 압박을 뭐 공동부유라든가 네. 사회주의성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면서 하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윈이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 마윈 같은 경우는 엔트라는 그 소위 그 첨단 그 화폐 뭐 이런 그 핀테크 기업들 이런 거를 억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아주 선천적인 거부감을 사실은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통제만 하면 외국 자만이 들어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런 수많은 서비스업들이 지금 지난 10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만들어졌는데 뭐 구글은 여전히 있고 뭐 저 넷플릭스 같은 또 AI 서비스들 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유튜브도 구글도 안 되고 중국에서 뭐 네이버도 안 되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전이고 어떻게 보면 통제인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경제 민주화와 투자와 경쟁력은 결국은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이 혈맥이 막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특별히 그게 이제 시진핑 때 와서 더 네. 과도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풀게 되는 데는 이제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죠. 이게 뭐 무결점의 지도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을 자기가 잘 끌고 와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됐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3년임도 하고 그리고 또 잘하면 또 뭐 4연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중국이 선택할 이 문제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혈맥이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 혈맥이 막히면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간첩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에 대한 진입 장벽을 오히려 더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율 배반적인 현상이 그러면서도 어디를 가면 우리는 똑같이 오픈을 했다. 더 들어와라. 장치를 안 해주면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진핑이 지금까지 그런 스타일로 해온 것은 자신의 철학과 뭐 자신의 어떤 그 중국 발전에 대한 논리가 있으니까 인정을 하지만 중국이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뚫고 세계적 국가로 한 번 더 얘기대로 중진국 함정을 넘어가려면 지금 패턴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그게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설득형으로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설득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하나둘씩 가시화되지 않으면 중국이 이것 때문에 뭐 붕괴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회복력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점차 멀어지는 거죠. 한때 중국은 미국 GDP의 72%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60한 또 4, 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격차는 어쩌면 더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 1사분기에 5.3% 성장을 했고 지난달에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6% 정도 늘어나서 좀 숨통이 조금 트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미국이나 EU에서는 과잉 생산을 해서
밀어내기 수출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럼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그런 형태로 계속 뚫고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거에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도 하여간 그 공습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알리와 테무 네, 이런 네. 아주 초저가 네. 제품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데 대해서 지금 관세를 매우 전기차 같은 경우는 25%에서 100%로 늘렸고 EU도 지금 48%를 부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패턴을 가지고 계속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라는 거죠. 보조금 그렇게 주지 말고 명확하게 밝히고 공평 경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경쟁력을 갖추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보호주의 정책이고 기술 패권주의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가 이런 식으로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로 갈등, 그 다음에 대항, 이거는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G2 국가에서 G1 국가가 되고 G1이 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1위 국가지 지구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이 되려면 사실 많은 걸 갖춰야 한다고 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뭐 로마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비근하게 미국이라든지 그 제국들이 뭐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또 항상 호혜적이어야 되고 또 많이 베풀어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도 그거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는 걸 보면 저 거대한 덩치에 많이 미흡합니다. 1대1로 요즘 1대1로 말 쏙 들어갔네요. 네. 그러네요. 그죠? 성과를 많이 못 거두고 있고 네. 그 실제로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이제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약탈 경제라고 그랬어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뺏어오는 거다. 네. 그런 패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1대1로라는 게 왜 시작이 됐냐 하면 중국이 WTO 체제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많은 외화, 달러, 자본을 그 사실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는 1대1로는 성장 동력이 중국 내부에서 더 안 되기 때문에 그 달러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네, 네. 연계를 하자. 이렇게 해서 네. 원래 경제 정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18년에 공식적으로 중국의 대외 전략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받아서 소수지만 성공한 데도 있어요. 뭐 체코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수력 발전소 만드는데 성공했다라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을 잘못 빌렸다가 이자도 못 갚고 그래서 경영권도 뺏기고 네. 그래서 심지어 일부 국가는 그 정권이 붕괴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구조 속에 빠져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1대1로가 152개 국가 연계가 돼 있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1대1로를 굉장히 찬양하고 그랬는데 찬양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중국도 여러 가지로 그 지방 내수도 안 부채도 좋고 이러니까 있고 뭐, 네. 중앙 정부도 돈이 자꾸 딸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돈 많이 들어가는 얘기들을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굉장히 선별적으로 이제는 1대1로도 선별적 지원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취재 기자 할 때 그 라오스 고속철도도 타보고 뭐 저 스리랑카 아까 말씀하신 뭐 뺏어간다 그러는데 네네. 스리랑카에 한반토타라는 큰 항구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건설해주고 이자 못 갚으니까 가져갔습니다. 운영권 50년 운영권인가 가져갔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부산항 운영권을 50년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많은 자본을 그 제3국가에 투자를 하는데 가보면 다 중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 나라가 1등 국가가 될 수 있을까? 경제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야겠습니다. 뭐 부동산은 좀 잡고 있는 것 같고 재정 투입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재정 투입은 좀 한다고 하는데 이 유동성 함정에 걸려서 효과가 안 나는 겁니까? 그 한 번에 자신 있게 못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잠식이 돼버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함정에 또 빠지고 돈이 흘러 들어가면 지금 일반 소비자 국민들은 저축을 한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뭐 내수나 이런 데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중국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모지 사태가 났을 때 약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네. 하면 한 880조 되는 돈을 경기 부양 자금으로 기억납니다. 네. 집어넣은 적이 있는데 그 돈이 결국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으로 부동산으로 가서 네. 오늘날의 거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그걸 했다가 그런 식으로 갚버리면 그 다음 카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은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이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일차적으로 부동산 위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약 700조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700조 정도 늘 수 있겠죠. 네. 있는데 우리 효과가 1년 재정이네요. 우리 예산이죠. 네. 이게 1년 더 집어넣는데 안 돼버리면 그 다음 카드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지방정부 부채가 약 7,800조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는 그림자 금융은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잘못되면 이런 부분에 이게 긍정적으로 기여를 못하고 이상하게 꼬여버리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량의 경기 부양 자금을 넣어서 네. 살려놓는 이런 패턴은 이미 지향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는 상황으로 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돈을 지금 어디에다가 넣냐 하면 과학기술 발전에 목숨을 걸은 거죠. 네. 그게 이제 뭐 지난번 AI 플러스라는 그 소위 리창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에서 읽은 AI 플러스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시진핑이 2기 때 이걸 얘기를 했어요. 과학기술 사회주의. 이게 뭐냐 하면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사사건건 미국과 서방의 기술 패권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돈들을 거기에 넣는 것보다는 새로운 분야에 넣어서 이거를 움직여보자. 그래서 다시 반도체 투자를 시작을 하고 이런 패턴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넣어서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형태로 새로운 걸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에 이렇게 쫓아가는 모델이 캐치업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잘하죠. 그거 쫓아가는. 근데 이거는 네. 캐치업은 캐치까지는 되는데 그다음에 넘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중국은 캐치업을 해서는 2등밖에 못 한다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분야를 새로 개발을 하면 그거는 내가 초월 전략,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걸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은 달 뒷표면에 뭐 우주선을 착륙을 시키고 네. 그게 무사 귀환하고 뭐 흙을 퍼가지고 돌아오고 양자 컴퓨터 뭐 양자역학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미국을 능가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 기술이 미국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쌓아놓은 기초는 없을지라도 그 현물을 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개량해서 거기에다가 보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미국을 초월하는 기술도 있고 또 일부는 새로 개발해서 갖고 나가는 것도 있어요. 특허권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변화가 조금 지금 중국에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학기술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게 진짜 그것만이 살 길 같은데 당연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만 해도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압박이 들어가고 아마 더 강해질 텐데 소재나 부품에 대한 이런 거 다 막아버리면 기술 개발이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체인망 자체를 끊어버리니까. 네, 그리고 네. 중국을 견인하던 기업들, 화웨이 같은 기업들도 결국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납품을 막아버리고 동맹국가에서 그걸 쓰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에서 또 걸리겠네요, 중국은.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G2라는 말을 우리가 네,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G2라고 미국에서 얘기하고 이제 서방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G1은 미국입니다. 네. 그 두 번째는 미국이 짜놓은 시스템에 들어와서 2인자를 하라는 거죠. 네. 그게 G2예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은 미국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스타일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이 국제 질서를 제정하고 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시스템을 공급했잖아요. 미국이 무서운 게 우리가 좋다 싫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미국적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같이 움직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은 미국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G2라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중국은 세계 2대 경제체. 미국과 우리는 세계 양대 경제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G2라고 안 써요. 절대 안 쓰죠. 절대 안 쓰고 그래서 꼭 세계 2대 경제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G3로 우리는 이제 입에 붙어서 G2, G3를 쓰는데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미국을 한 번에 넘어서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미국을 쫓아가면서 네. 중국만의 질서를 새로 건설해야겠다. 그래서 AIIB도 만드는 거고 New Development Bank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IMF나 월드뱅크 같은 걸 가지고 움직였듯이 ADB 같은 걸 가지고 움직였듯이 네. 중국도 중국이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쫓아가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러가 기축화폐고 안전자산이고 어려우면 전부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민폐가 그 역할을 하고 싶은 게 그게 인민폐 국제화예요. 근데 중국 경제가 저렇게 휘청이면 누가 인민폐를 가지려고 하겠어요. 이게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게 불편하니까 금을 사 모으고 있어요. 자기들도. 지금요. 지금 요새.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에서 인정받는 화폐가 되려면 경제가 튼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투자가 일어나기도 어렵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흐름으로 쫓겨서 밀려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 똑같이는 못 가더라도 비슷하게는 반도체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요새 레거시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첨단 반도체는 내가 못하지만 20나노, 30나노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그대로 하면서 가겠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쫓아갈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서방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고생을 안 해도 시스템을 바꾸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면 훨씬 더 이미 돼 있는 거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혼자 개발을 하고 하려고 하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어려운 길을 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일부 서방의 시각이에요. 근데 중국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오늘날 이렇게 발전을 했고 우리 스스로 세계를 뭐 양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과 더불어서 한쪽에서의 질서의 제정자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걸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 대해서 슈퍼베이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아직도 사고나 이런 것들이 유연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회주의성을 강조하고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진정한 발전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이미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결단을 내려서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중국이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앞서 중국이 미국 GDP 한 60, 70 몇 %까지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85년인가요? 프라자비 때 일본이 중국 미국 네. GDP에 그 정도 한 70% 따라오니까 미국이 안달이 걸어가지고 넘어뜨렸다. 뭐 이런 독일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독일도. 그렇군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하나만 인구가 그 어디서 듣긴 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찾아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뚜렷하게 줄기 시작했더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한 해 지금 10만 명, 12만 명 줄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20만 명 주는데 중국은 스케일이
한 번 줄면 100만 명, 좀 있으면 500만 명씩 줄어든다고. 맞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를 1위를 뭐 인도한테 뺏겼다.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막 이러는데 인구가 많은 거는 사실 부담이죠. 잘 훈련된 인구가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5세에서 59세까지를 우리가 이제 노동 가능 인구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구가 결국은 경제 활동을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속 줄어들죠. 줄어드는 데다가 중국은 선진국이나 이런 걸 가기 전에 인구가 고령화가 돼 버렸어요. 고령화가 되면은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자녀 갖기에서 태어난 이 친구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다 부양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동 인구가 주니까 중국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그러면 이 고령화된 이 인구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통계는 2030년 되면 GDP의 거의 30%를 고령화 인구 케어하는 데 써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아주 암울한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인구가 고령화돼서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40세가 넘어서고 베트남 같은 데가 32세라고 그러거든요. 네. 인도도 30대 중반이고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이 젊은 사람이 있는데 당연하죠. 투자를 하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투자 여력도 약해질 거고 그 고령화된 사회를 이 젊은 취업인들이 막아야 되는데 지금 취업도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 뻣뻣한 사회주의성 이거가 덩샤오핑이 그러니까요. 네. 개혁 개방을 왜 했습니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면 그거 이상의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내건 구호가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였습니다. 네.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왜 사회주의 그러면 못 산다고 그러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했지만 그런 것들이 국가 발전과 인민의 민생을 옥죄한다고 생각을 하면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중국과 세계를 위해서 훨씬 네.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뭐 저희가 뭐 하이테크 기업이나 금융까지도 그 꽉 막힌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청년들이 아이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이것도 결국은 꽉 막힌 우리가 또 뭐 남의 나라 출산율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결국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한 당 중심의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네네. 그런 부분이 기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 3중전에 앞두고 있는 중국 시장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